전남 화순의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커졌습니다. 중국에 상륙할 전망이었는데 진로가 흔들리며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권 카르텔은 깨부셔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음식점 소주 한 병 값이 6,000원까지 오르면서 술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오자 국세청이 가격 할인 경쟁 유도에 나섰습니다.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7월에도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무역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LH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감리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졌다면서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모두 293개라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점검 일정과 방법을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이 있다며 공산당 기관지로 비유한 데 대해서
뒤틀린 언론관이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 언론관에 따르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후보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볕 더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성주에서 밭일을 하던 90대 노인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고추밭에서 일하던 94살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사흘 동안 8명이 온열 질환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기도에서 온열 질환자 2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 질환 신고가 232건 접수돼 20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시군 3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등 차량 536대에 얼음조끼와 감염 보호 장비를 갖춰서 다음 달 30일까지 폭염 구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어진 상가의 입주민들이 근처 아스팔트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 있었던 공장 측은 적법하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엔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 같은 그게 좀 되게 강하게 나서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일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에 입점한 독서실에서는 악취 때문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당시에 왔다가 팍 줄어버렸어요, 반을.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줄곧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문제없이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상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스팔트 생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였었죠. 허가 기준에서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거를 검사도 다 받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심 확장 과정에서 아스팔트 공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에서도 1980년대 지어진 아스팔트 공장 인근에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공영개발로 공장을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법적 분쟁이 생겨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예산 문제에다 혐오시설에 가까운 아스팔트 공장이 이전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육군 구사단 소속 복지시설인 백마회관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상급 부대인 육군 1군단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1군단 소속 광개토 제1회관에서 일반 손님에게 제공하지 않는 사기 그릇을 높은 계급의 간부들에게 내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군단장 등에게는 메뉴판에 없는 음식이나 회관에서 팔지 않는 와인 등의 주류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구사단 백마회관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육군본부는 예하복지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7월 수입 통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집계돼 16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억 달러 무역 흑자에 이어 2달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이 지난달 6%에서 이번 달엔 16.5%로 크게 늘며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지난해보다 15% 늘어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올렸고 일반 기계와 가전도 수출이 3%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마이너스 34%, 석유 제품 마이너스 42%, 철강도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EU로 가는 수출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7%나 줄어 무역 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8월에는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와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며 흑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우입니다. 요즘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 마시려면 많게는 6,000원까지 줘야 합니다. 술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음식점과 마트에서 술값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대형마트의 소주 한 병 공급 가격이 1,100원 정도인데 그 이하로 값이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국세청에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이에 대해 술을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소매업자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업계는 이 조항을 소매점이 구입 가격 이하로 술값을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융통성 있는 유권 해석은 할인 경쟁을 유도해서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답변을 주류업계 전반에 전달하고 내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주류시장 유통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1,500원 정도에 들여오는 음식점과 1,100원 정도에 공급받는 대형마트가 가격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술 소비량이 8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과음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다양한 참가 활동은 체험 활동은 물론 한국 문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의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청소년의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 참가자 3,100명을 포함해 158개국 청소년 4만 3천 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8.84제곱킬로미터 크기로 조성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잼버리에는 57종 1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불 피우기와 뗏목 만들기 등 생존 프로그램은 물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민속놀이와 한옥마을 체험, 템플스테이 등으로 우리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잼버리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내일 열리는 개영식에는 생존 전문가인 베어 그릴스의 특별 공연과 500대의 드론으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문화 교류의 날인 6일에는 아이브와 스테이시 등 K-팝 가수들이 공연하는 콘서트가 열리는 등 대회 기간 내내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어제 새벽 6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잼버리 행사장에서 고열과 탈수 등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미국과 스웨덴, 영국 등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폭우와 폭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의료 인력 176명이 상주하고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응급의료소도 설치됐습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한 덩굴 터널과 그늘 시설, 폭염 대피소 7곳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는 16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나왔던 김은견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과거 아들로부터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그 말이 합리적이게 들린다라고 언급한 대목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노인 비하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혁신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청년 투표 독려 차원이었다면서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둘째 애인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의 전국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문경 혁신위원장 발언 들으셨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먼저 검찰이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16일까지 비회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표결 없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국회법상. 예.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서 네. 지난 5월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회기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회기 중에는 그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다시 지금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비회기 중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예요. 네네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이제 부결이 되고 네. 뭐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보완 수사한 예, 이후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감이 예. 있었을 가능성.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다른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것이 예. 지금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입법부에서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이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예.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예. 뭐냐면 역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사가 들어올 때부터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으로 이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네.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죠. 검찰이 이제 그 얼마큼 더 보완 수사를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일정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승현 의원님? 네. 그 검찰이 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예. 기본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예. 그 체포 동의안이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보완 수사들을 진행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상당한 진행이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네.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번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이미 거의 모든 수사는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법원의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이게 이격돼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재청구를 한다든지 계속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면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6월 달에 지금 기각되고 난 이후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점상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회기가 없으니까 이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건 검찰의 고유한 판단이다. 저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들은 일단 저희 당원이 아니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제 아마 이제 김한규 원내대변인 이제 곤란했겠죠, 저런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러면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이제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두 분이 이제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봤을 때. 지금 뭐 박형수 의원은 워낙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 검사들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쭉 봐오면 우리가 이제 그 법원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준 아닙니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러면 6월 달에 체포영장 넘어와서 국회에서 회기 기간에 이제 부결시켰을 때 그 당시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었냐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 좀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증거 인멸에 대한 상황도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그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실체, 어떤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법원이 이제 그 사안을 놓고서 판단을 할 건데 만약에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신병을 만약에 검찰이 확보한다면은요. 현역 수수 의원들이 지금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 소환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 소환은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로부터 받은 20여 명의 의원들을 아마 검찰이 지금은 다 특정을 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분도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고 그 소환은 발부되든 기각되든 예정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그 영장 청구가 다시 재청구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예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전략이라는 것은 방탄정당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노웅래 의원부터 이재명 대표 또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방탄정당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 이 불체포 특권을 지금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그랬고 민주당도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받아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장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회기 중에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을 것이고 비회기 중에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서 충실히 소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비회기 중에 이제 기습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 향한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큰 흐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20명을 특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정한 것처럼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근거로 그럼 특정을 했다라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 실체가 있는 거냐에 대한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20명까지 특정을 해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당은 모르는 거고 그렇게 민주당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지금 어디서 이재명 당대표 수사가 됐습니까? 대장동 지금 나왔습니까?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또? 널뛰기 하듯이 성남FC 갔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박형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대납 김성태 들어오면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다가 대북 송금 문제로 지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널뛰기 하고 있다는 검찰 수사가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목표로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을 특정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분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온 거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앞에서 전이들어서 검찰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번 하시고요. 자,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시죠. 돈봉투 수사, 검찰에서 기획 수사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정근이라는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개인 비리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녹음 파일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이런 민주당의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데 검찰이 그걸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게 검찰의 역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특정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 이미 언론에도 20여 명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또 그것은 아마도 제가 뭐 추측컨대는 녹취록 과정 속에서 이정근과 윤관석 의원의 통화라든지 또는 이성만 의원과 통화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뭐 그 언론 보도 부분이 아마 내용이니까요. 특정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10월 사퇴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죠.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좀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받은 글로 보신 거예요? 아니요, 민주당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유광 의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간 의원분들은 이 A의원, B의원이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재명 쪽 핵심 관계자분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얘기 저기 물어보다가 맞다.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한 거예요. 맞는데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자신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들어보면 친 이재명계 관계자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 정말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참 얼토당토 안 한 게 장성철 소장이 지금 방송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정치 이력이 어디예요?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 오랫동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핵심 위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이 보좌관 출신의 정치평론가와 얘기를 해서 이러한 중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언론에 흘린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 있는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핵심 관계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비슷하게 정치평론가처럼 얘기를 했겠죠. 이런 설들이 있더라.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10월에 문제가 있다든가 정당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내밀한 관계의 문제면 그 상대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이 장성철 소장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 안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은 하루가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소문 다 나요. 소문 다 나. 예. 그래서 얘기가 여의도에서 비밀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누구나 다 정설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이게 지금 보면 장선 총선이 도대체 누구랑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박형수 의원님은 들으신 바 있어요? 저는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왜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또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뭐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10월에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선고가 된 걸 전제로 해서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고민도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금 10월에 만약에 선고가 되고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게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이 잃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453억 원이라는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죠. 나야 되니까. 그때 만약에 어쨌든 1심에서 그렇게 선고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재명 대표 책임이 반드시 불거질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결단을 해서 하는 것처럼 밑자락을 이미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요.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는 아이디어 자신의 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노인 비하 발언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당내에서도 이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노인 편의 발언의 그 끝이 어딘지 묻겠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편의 발언을 규탄합니다.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의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어제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그 하신 그 말씀은 지독한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설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일단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발언 취지를 왜곡하지 마라. 그리고 청년들 투표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나 봤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혁신위 입장과 같은 겁니까? 아니 그 전체 앞에 우리 뭐 김앵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1분 정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1인 1표라고 하는 거고 특히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동료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맥락을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있는 거고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꿈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이죠. 저기에서 노인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갈라치기라는 표현이 양쪽에서 다 나왔는데요. 혁신위,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갈라치기 하지 마라라고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혁신위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주주의의 1인 1표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기서 틀리게 얘기했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서로 이해를 하고 맞는 얘기인데 자 그걸 가지고 왜 살 날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살 날이 많은 미래 세대를 결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걸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표를 더 줘야 된다. 왜?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만큼까지 이끌어오고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표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가능하잖아요. 이 양면인데 근데 자기 얘기를
나이에 따라서 차등으로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걸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요라고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또 이게 100번 양보를 해서 정말로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얘기한 것이라면은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를 더 내가지고 추경 편성하자, 퍼주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초기에 600조의 어떤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했어야죠. 네. 김경 그 위원장이 진심이었다라면은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노인 비하로까지 얘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이해 당사자도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서운해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정치인이 발언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너무 지나치게 일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에서 오해할 수 있고 공격받을 만한 발언이다. 다른 쪽에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겠느냐. 그 발언 안에 포함된 내용은. 박형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얘기보다 어떻게 비춰주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제 핵심이를 해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저 옳거니 요 문장 요거 해서 이거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의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얘기 나오는 경우도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쌓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혁신위가 입장문을 낸 것처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또 반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기구로서의 민주당의 개혁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발언의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민주당 차원에서는 추가로 더 대응할 생각은 없는 거죠? 글쎄요, 뭐 그걸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맥락의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청년들의 또 정치 참여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논란했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혁신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던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남의 당 이야기, 혁신 해체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 이야기라서 겁니까? 해체 이야기를 뭐 저희들이 섣불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한두 번 이런 그 노인 폄훼 발언, 노인 비하 발언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차제에 그런 그 노인 폄훼 발언에 대한 전면적인 그 어떤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것 조치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김은경 위원장의 경우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르는 발언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아니 또 박형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 얼마나 발언 실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해야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짚어봤고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주일간 휴가를 떠나기로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저기 누군지 알겠어? 찍었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있는 저도요? 거제 저도 또 떠난다고 합니다. 두 분은 휴가 어떻게 계획 잡으셨습니까? 저는 8월에 지금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8월 말에 좀 가볍게 며칠 갔다 올까. 저는 뭐 수해 우리 지역에 수해 피해도 받고 그래서 제가 지역이 4군데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4개 지역이라서 여기 한 군데씩 다니면서 하룻밤씩 자고. 양당 대표분은 다 휴가 떠나지 않으셨나요?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하루씩 자는 것이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도 살피셔야 되고 두 분 다 바쁘실 텐데 휴가는 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잠깐 정쟁을 좀 멈추시고 지역 구민들 좀 만나서 민심을 좀 잘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정국을 구상한다라고 하잖아요. 갔다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실 개편, 뭐 개각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수해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참모들이 그래도 내수 진작이라든지 또 재충전 이런 걸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휴가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휴가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일부 또 개각을 해야 되거든요. 개각에 대한 구상 또 지금 18일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또 8.15에 또 광복절 특사와 또 어떤 범위로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휴가가 아니라 충분한 조금 사려 깊은 전국 구상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녀와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상당히 주목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휴가 중인데 이재명 대표도 여러 구상도 할 것이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당 대표도 저는 휴가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치 현장에 있다고 하면 호흡이 짧아요. 현안은 중심으로 매일매일 가고 현안에 대해서 가게 되고 그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정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뭐를 하냐면 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8월이라 9월의 구상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년 차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3년 차는 뭘 준비해야 되고 긴 호흡의 전국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인사가 뭐고 정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나름의 긴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그러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있다고 하면 총선 구상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긴 호흡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인데 앞으로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어마어마한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당대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긴 호흡으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윤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도 해볼까요? 베트남으로 가시나 봐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좀 거리를 둬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뭐 호흡도 같이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에서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워낙 이게 지금 청와대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용산과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줄 수는 없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는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저는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나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민심을 또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히려 그 대통령실을 우리 당에서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로 가야 된다라고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여러분, 정치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게는
30대 초반, 20대 초반 아들 둘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미래는 20대, 30대들의 무대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예, 지금 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기억에 썩 남는 거는 사실 좀 없었고요. 네.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예. 근데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아니, 학력은 높으시니까. 책임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경님을 택한 배경이 있어요. 원칙주의 그리고 개혁적 성향 그리고 정치권에 이렇게 몸을 오랫동안 담거나 한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신성 이런 것들도.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숨막히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의 기온이 37.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뜨겁고요. 서울도 34.1도까지 올랐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피나 탄산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해주면 좋고요.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도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지만 저녁까지 소나기가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충청 이남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동안 하늘은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7도, 부산 26도, 대전과 대구 25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5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모두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북상하는 6호 태풍 카눈이 뜨거운 열기를 밀어올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